내년 총선 이제 4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예비 후보 등록을 하는 12월 15일부터 배상훈의 nem사, 임태훈의 군인권 119는 총선 기획보도로 대체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선배님, 문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따로 있을까요? 문학? 문학이면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지. 왜요? 다른 학교랑 차이점이 있나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는 순수 문학부터 드라마 작가, 라디오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까지 커리큘럼이 창작 중심이야. 그리고 책임 교수제를 도입해서 1대1로 학생을 지도하니까 학생들 실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아, 그래서 문단에 데뷔한 사람들 중에서 서울 디지털대 문예창작과가 많군요. 그럼 문단에 데뷔하는 사람만 매해 10명이 넘어. 교수진 중에서 문예의 질을 직접 발행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된대. 유명 작가들이 동아리 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학생들 작품을 지도해준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입학 후에 내가 소설가가 될지 시인이 될지 드라마 작가가 될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지금이 입시 기간이죠? 아싸, 결정! 고마워요, 선배.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신입 편입생 모집 중. 강상구 조성주의 색다른 진보 정치 쾌걸 진보. 조성주, 강상구의 쾌걸 진보,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모두 모아서 진보의 시각으로 재해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정의당 조성주 미래정치센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강상구 진보결집 더하기 공동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묵직한 인사 속에 현재 정치의 교란 상태를 읽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정치가 어지러워요.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안녕하세요. 과메기가 생각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비린내 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과메기를 드시고 싶으시죠? 딴지일보 기자가 구룡포 현장으로 찾아와 생산에서 포장, 맛까지 검증한 참 좋은 과메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참 좋은 과메기를 검색해주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 과메기 드셨잖아. 네, 맛있게 참 좋은 먹었죠. 과메기. 네. 인터넷 검색창에 참 좋은 과메기 안 팔린대요. 사장님이 바짝 많이 듣는다더니 안 듣는 거 아니야? 그래서 큰일 났어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그러니까 안 소용이 팔렸단 말이에요? 그러네. 네. 사실 방송 끝나고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방송 방송할 끝나고도 때 맛있게 안 먹었어요. 가. 안 가고 그러니까요. 막 나와서 드셨는데 여하튼 과메기 철이에요. 메뚜기도 그렇죠. 한철이잖아. 겨울이면 과메기죠. 그렇죠. 예, 많이 드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과메기 드실 때 또 우리가 약주 한 잔씩 하시잖아요. 아버님들. 오늘 또 불금. 아 그런가요? 아마 그렇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지금 집에 못 들어가신 분들 안 간 걸 수도 있고 저희 방송이 이제 12시 업로드를 하는데요. 아마 지금 팟짱 들어볼까 하고 이제 택시 안에서 지금 듣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뭘 써야 되죠?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야, 오 과장! 바이어한테 화한 보내라 그랬는데 왜 안 보낸 거야? 아닙니다. 보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화한 하나에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지출 내역이.
착한 콜 화하는 69,000원입니다. 에? 착한 콜?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가격만 착한 게 아닙니다. 꽃과 화환을 선물하시면 구매 금액의 5%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을 통해 기부 내역을 검증받은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대리운전은 1800-9998,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유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착한 콜 서비스가 있습니다. 대리운전은 대리운전 그렇죠. 이 시간까지 술이 안 깨서 대리운전을 불러야 되는. 불러야죠. 된다는 대리운전 빨리 얘기죠. 알려줘 전화번호. 대리운전은 1800-9988. 네. 수도권 어디든 성심껏 모신다고. 수도권 합니다. 어디든 성심껏. 예. 그리고 퀵 서비스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퀵 서비스는 그렇죠. 퀵 서비스는 1800-9668. 네. 1800-9668. 네.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 어디든 빠르고 정확하게 배달해 드립니다. 네. 아니 헷갈리시면 안 돼요. 대리운전은 1800-9998이고요. 네. 퀵 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네. 번호가 너무 비슷해요. 저기 지금 술 드셨어도 저기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 대리운전 전화하셔서 퀵 서비스 안 돼요. 그거보다 더 퀵 문제는 서비스로 전화해가지고 그렇죠. 대리운전 그렇죠. 요청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또 이게 집에 들어갈 때 미안하잖아 사모님들한테. 그럴 때 꽃 배달. 꽃 사들고 가야죠. 꽃 배달 꽃 사가지고 가면 좋아하세요. 1800-9222 1800-9222 아, 야, 전국 어디든 3시간 이내 배송. 3시간 안에 총알 배송. 네, 이 저희 착한 콜 서비스는요. 500원 나눔 운동하는 기업이잖아요. 이런 착한 기업이 정말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남아 있어요. 제가 지금 좀 드시려고 피곤한데요. 하다가 네. 피곤하세요? 네, 늘 그래서- 일정이 많아. 네, 너무 저기 일정이 많아서. 강상구 대표님은 아직도 일정이 없어요. 일정 전 피곤하긴 합니다. 일정 없어도 일정 좀 만들어 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살아남기. 안전에 관한 거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도서출판 알마. 광고 안 해. 정말. 저 책 얘기를 한 3주 안 했더니 예. 판매량이 떨어졌어요. 이게 팟짱을 듣는 분이 많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네요. 네. 예. 판매율 좀 올려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번 주에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다 안전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피곤해서 마카산삼 먹어야겠어요.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마카산삼. 네. 예. 지금 마카산삼이 있어요. 예. 이게 마카산삼이 유사품이 많거든요. 반드시 검색창에 영한네이처를 검색하셔야 이게 됩니다. 같은 이름으로 유사품이 많아요? 예. 페루의 마카와 한국의 산삼이 만나서 만들어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양제인데요. 메르스 때 이게 굉장히 불티나게 팔렸대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음용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기자들이. 네. 예. 좋아.
그래서 오마이뉴스 기자분들이 네. 이렇게 쌩쌩하구나. 쉬지도 않고 그래요, 맞아요. 노동 밤낮으로 일을 하시는군요. 기계처럼. 기계처럼. 이거 사장님이 나눠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장님이 주시지 않고요. 영한네이처 사장님이 주셨어요. 정말 저희가 지치지 않고 방송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영한네이처 마카선. 하야 드세요. 이거를 네. 이거를 네. 뜯어야죠. 네, 한 가지 불편함이 있다면 이거. 그게 잘 안 찢어지더라. 사장님 참고하세요. 이게 종이가 잘 안 찢어져. 너무 네. 튼튼하게. 너무 튼튼하게. 그러네요. 혹시 흘릴까봐. 가위 없나요? 이게 다 저기 가위 여기 있어요. 가위 우리 바로 드려. 이게 네, 가위. 저기 자르는 선을 따라서 네. 자르려고 하다 안 돼서 네. 이빨로 자르려고 했더니요 침이 묻어서 더 안 잘려요. 우리 지금 조성주 소장님 우리 일정 소화하시느라고 너무 바쁘시잖아요. 네. 한 번에 2개 잡수네. 네, 우리 저 조성주 소장님 일정을 소화하시고 네. 저는 이 마크 산삼을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의 힘으로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민주 사장님들. 그러니까요. 풍무양꼬치, 네, 참 좋은 과메기, 영한네이처, 착한 콜 서비스 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따라 네, 따뜻한 민주 홈쇼핑 광고 방송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하나 만들까? 민주 그러니까. 홈쇼핑? 우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우리 맛있게 먹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자,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국회가 아주 정신없이 돌아갔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그야말로 입법의 수장으로서 입법권을 제대로 쓰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법 당장 통과시켜라. 심지어 정무수석 보내가지고 순서까지 정해줬어요. 너무 친절한 청와대. 순서까지 정해주면서 요거 이렇게 해서 통과시키세요. 직권상정 하십시오라고 요구했지만 시끄러. 됐어. 버티고 계세요. 이 현상부터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조성주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뭐 2가지 측면 일단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정의화 의장이 지금 돋보이는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뭐 이걸 활약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게 좀 안타깝긴 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네.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이것을 이제 당연히 해야 될 말들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화제가 될 만큼 그만큼 지금 한국 사회가 청와대와 행정부의 독주가 독재에 가까운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었고요. 이번에 이만섭 전 국회의장 연결식에서도 아마 이제 의회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이 위기다 이런 이제 발언을 정의화 의장께서 하셨는데 입법부의 수장으로서의 모습을 오랜만에 보여주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꼭 안 짚을 수 없는 게 요즘에 이제 사실 대한민국이 과연 삼권 분립이 맞는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개인 그 자체로 헌법기구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행정부도 법안을 발의는 아니고 이제 제출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국회는 청와대 거수기가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 손 드세요. 뭐 법안 찬성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냥 손 드는 국회. 이런 거는 국회라고 부르지 않아요. 네, 유정회 전문 용어로. 그렇게 되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 상황을 독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그런데 지금 뭐 청와대 일개 수석이 와서 국회의장에게 법안 순서까지 저는 되게 모욕적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까지 하고 뭐 국회에 대해서 막말을 도가 이제 넘어섰어요. 지금 이런 상황들 있고요. 그다음에 근데 문제는 또 하나는 내용을 봐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는 법안들이라는 게 이게 다 문제가 많은 법안들을 지금 마치 무슨 민생 법안인 것처럼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다. 여기에 뭐 통비법 포함시켜달라고 또 요청한 것 같아요. 추가로. 그러니까 이게 이동통신사가 이제 국정원이 휴대전화 감청을 요청하면 이제 의무적으로 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다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정보를. 이것까지 지금 포함시켜달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뭐 토론도 없고 뭐 의견 수렴도 없고 무조건 통과시켜달라고 지금 청와대가 떼를 쓰고 있어요.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테러방지법 안에 원래 통비법 개정안, 그러니까 도감청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계좌 추적도 가능하도록 FIU법도 넣으려고 했는데 야당의 간사들 그러니까 야당의 국회 정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는 못하겠다 해서 찻대고 포대고 나니까 사실상 테러방지법을 만들기는 하되
내용이 없는 거예요. 유명무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네. 통비법 개정안을 내서 도감청이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꼼수가 있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조성주 소장이 말씀해 주셨는데 강상구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저는 정의화 의장 하시는 거는 상식적인 행동이죠. 직업 윤리 충실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빨간불에 서고 파란불에 가는 거죠. 초록불이라고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그런가요? 네. 네. 저 옛날 세대야. 그래요? 파란불. 네. 네. 요새 어린이들은 초록불이라고 하는군요. 그럼요. 네. 예쁘다 초록불. 네. 기분 안 좋네요. 그 빨간불에 서고 초록불에 가는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돋보이는 거예요. 네. 하도 질서를 안 지키니까. 그렇지. 청와대가 지금 그 짓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오죽하면 정의화 의장님이 내가 성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 그러니까요. 너 그 짓은 못하겠다. 이분이 정몽주 네. 자손이래요. 그래요? 네, 그 본인이 기자들 어제 불러가지고 기계가 있으시거든요, 집안에. 간담회를 했어. 예. 내가 불안한데? 말이야. 예. 불안한데 이거. 선주교에서 어디 저 다리 건너지 마시라고. 마포대교에서 선주교. 계속 우리 갔다 왔잖아요. 불안해요. 정말요. 예. 정의화 의장이 사실 이런 입법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분 내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빈짓이 없다. 진 빚이 없다. 죄송해요. 진 빚이 없다. 그렇기 네. 때문에 별로 눈치 볼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까지 했기 때문에 내가 이쯤에서 그런 거에 굴욕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맞서니까 바로 대선 후보급 대우를 받잖아요. 그거 이제 괜찮은 거죠, 정치인으로서. 제가 사실 어제 정의화 의장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의장님, 인터뷰 한번 하시죠. 그랬더니 잠시 후에 단문이 왔어요. 상황이 정리되면 하시지요. 하트 3개 별 하나. 하트 3개 별 하나. 네, 하트 3개 별 하나. 컨디션 좋으신데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좋으신 것 같아. 그래서 이 상황을 조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또 좀 드는데요. 저는 근데 그 대통령이 네. 확실히 이게 민주주의가 귀찮은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네. 귀차니즘. 귀차니즘. 왜 자꾸 의논해야 돼? 내가 옳은데. 이런 생각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게 자기만의 세계가 분명히 있는 분이다. 이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게 그런 분들 특징이에요. 자기가 그려놓은 세상이 딱 있어. 네. 그리고 자기 혼자 흥분하고 자기 혼자 비장하고 자기 혼자 냉정하고 막 이래요. 네. 그리고 자기가 그려놓은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혼자 올바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권력이 없고 가진 것도 없으면 가난한 예술가를 할 수도 있는데요. 네. 권력이 있으면 독재자를 하는 거죠. 그런 거고 이게 딱 예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 느낌이 펄펄 나는 이유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유신할 때도 네. 보면 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빨리 국력을 길러가지고 이 구국을 해야 되는 것처럼 네. 이렇게 선언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도. 네. 지금도 똑같아요. 비상사태다. 그러니까 직권상정해가지고 빨리 이러이러한 법을 통과시켜라. 안 되면 대통령 긴급 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것도 언제 하는 거냐? 비상사태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 대통령의 눈치를 봐서 공천 받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나라가 비상인 거예요. 그냥. 이런 거고요. 근데 이게 자기들이 그린 그림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그림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세력들이 이상한 느낌이 들 거예요. 아이스야? 그렇죠. IS? 다 이해가 안 갈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국회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집단으로 생각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풍자와 비유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정치를 하고 있는 이건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갈아치워버리고 아니 그래서 말 그때 안 유신 들면 때도 바꿔버리고. 국회 해산하고 국회의원 3분의 1은 자기가 뽑겠다 이런 스타일 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얼마나 그리울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울까. 나도 아버지처럼. 지금 가서 사람 보내서 국회의장한테
사정해야 되고 네. 무시당하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정의화 의장이 굉장히 그 미울 것 같아요. 내 말 안 들어? 그럼요.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내 말을 안 들어? 예. 아니, 저는 뭐 하자는 거야? 이름도 정의화, 네. 정의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화합할 화자래요. 그래요? 예, 야. 화합의 정치를 해야 되는 그 저희가 담아 있다고 뜻이 담겨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군요. 자, 그런데 본질로 조금 들어가 볼게요. 정의화 의장이 이렇게 하는데 사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이게 정말 입법 비상사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말에 직권상정을 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요건 또 좀 논란이 있고 그래서 심지어 이런 제안도 했어요. 여야에. 그러면 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하고 또 선거 연령 이나 이거 주장하니까 이걸 좀 바꾸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런 지하에도 거절을 또 새누리당이 했습니다. 그런 뜻 없다라는 게 이제 원유철 원내대표의 뜻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좀 안 되면 선거제도도 또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만 그냥 추진이 되면 이것도 좀 그 정의당 입장에서는 특히 손해볼 또 진보 정치 영역이 좀 축소될 이런 문제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선거제도는 본회의에 올라가서 3분의 2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새누리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예, 그건 아닌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게 이제 저는 뭐 새누리당이 거절을 했다고 하는데 그 18세 선거 연령 인하는 지금 18세로 인하하지만 고등학생은 제외 이거거든요. 그럼 고등학생을 제외한 18세라는 거는 전 이거 약간 위헌 소지도 있다고 봐요. 실제 그렇게 돼도. 병역법에 그렇게 돼 있다면서요. 그래서 병역법에 준해서 네. 그렇게 처리한다 이런 게 저는- 정개특위 입장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마 그렇게 되면은 선거권이라는 건 연령을 기준으로 다 동일하게. 동등하게 주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학교의 여부를 가지고 선거권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냐는 나중에 위헌 소지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도 들었고요. 해볼 수 그리고 있겠네요. 예. 그리고 좀 일단 그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 낮출 거면 그냥 낮추는 거지. 네. 고등학생만 빼고 뭐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다. 네. 지금 선거제도에서 중요한 거는 비례를 지금 축소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연동형을 도입하는 곳은 정의화 의장도 좀 현재로선 불가능하지 않냐 여야 간에 이렇게 이견이 크다면 네. 이렇게 답을 하신 건데 네. 그렇게 본다면 또 비례를 완전 축소하는 방향 새누리당은 그냥 207석 줄여가지고 그냥 네. 내자 예.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원안도 지금 현행대로 안도해서 투표를 붙이자 크로스 보팅 하자는 건데 네. 저는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네. 봐야 될 것은 민의를 얼만큼 잘 대변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드느냐인데 선거구를 획정하고 근데 이제 그 두 가지는 다 사라지고 네. 그냥 이제 기득권에 안주하는 이런 부분만이 남아서 거래되는 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강상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연동형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못 받을 것 같아요 새누리당이. 그렇죠. 지금은 더 못 받아요. 왜냐하면 안철수 신당이 네. 만약 생기면 생기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벌써부터도 새누리당 지지율이 빠지고 있잖아요. 10% 포인트 빠졌죠. 네, 뒤에 그 얘기 뭐 더 자세히 할 기회가 네. 있겠지만 아니 지금 개헌을 해야 되는데 연동형으로 가면 과반도 못할 수 있어요 새누리당이. 예. 절대 못 받아요. 이런 상황이고요. 저는 정의화 의장에 대해서 우리 방금 한 5분 전에 막 칭찬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입법 비상사태다라고 얘기한 것의 취지는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라도 날짜가 더 가면 안 된다 이런 거지. 네. 예를 들어서 헌재가 판결을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표의 등가성, 비례성 우리 뭐 수도 없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정확히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네. 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 입법 비상사태의 핵심은 선거법이 엉망으로 만들어지면 안 된다 이런 것에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그런 뜻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그냥 그 법이 없는 상태로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로 날짜가 가면 안 된다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수준에서 얘기된 내용이 그냥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직권 상정되면
이건 사실 약간 뻔합니다. 현행대로 네. 246석 지역구 비례 54석 이렇게 가거나 근데 그건 새누리당이 부결시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253석으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를 7석 줄이는 안이 통과되는 거죠.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제가 네. 그렇고 그 집권상정 전까지 특단의 어떤 그 야권에서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네. 현재로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럼 결과는 뭐냐? 그렇게 헌재 판결 나고 나서 그 선거제도를 의미 있고 좋게 바꿔야 된다고 했었던 지난 한 2년간의 이 대한민국 안에서의 논의가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비례는 결국 줄어드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뭐 지금 안철수 신당 나오고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진정으로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측면에서 저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방송한 내용 중에 오늘 네. 지금 이 순간 가장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쭉 돌이켜 보면 사실 이 위헌 소송도 정의당이 제기한 네. 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헌재 판결을 끌어냈고 또 선관위에서도 비례대표 확대로 가는 것이 우리 정치에 맞다라는 입장을 조언을 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정치권에서 핵심은 이거 아니겠어요? 새누리당 분석을 해보면 새누리당 출입 기자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손톱만큼도 새누리당에 손해나는 것은 못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 도의나 대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일단 정치적 이기주의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당에 불리한 것은 안 돼, 못 받아. 이런 게 그러니까 논쟁의 여지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정치는 정말 특히 그 진보 정치 굉장히 이제 소수의 영역인데 지금까지 보면 이게 좀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틀을 봉쇄해 버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새누리당이 그래서 정말 못됐어요. 네, 못됐다. 못됐고 못됐다. 못됐어요. 갑자기 캔디의 이라이자가 생각나. 못됐어 정말. 네. 근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를 단 반발짝만이라도 발전시킬 생각이 전혀 없는 집단이고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연동형에 대해서 진지하게 여론화 작업을 그동안 했는지 이런 고민도 솔직히 들어요. 왜냐하면 정의당은 그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언론사도 그렇고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렇고 당론으로 뭐 정하긴 했었지만 그거를 정말 사활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설명하거나 이런 모습은 별로 안 보였었어요. 제 기억엔 그렇고 사실은 연동형은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그런 거거든요. 불로 의석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고 얻는 의석 이런 거는 갖지 마라 이런 거고 사실은 표심을 왜곡하는 걸 방지하는 그렇죠. 아주 상식적인 그런 제도인데 그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뭐 놀부심보인 거고요. 근데 이제 상황이 여기까지 밀렸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고 이러면서 지금 이 각 당이 혁신 경쟁을 이제 하는 모양새잖아요. 네. 근데 그것과 별개로 진짜 혁신의 내용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연동형 선거제도로의 선거법 개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힘을 실지 않으면 시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의지가 있는 것인가 저는 약간 의문스럽다. 의문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선거제도의 원래 논의 자체를 저는 이제 각 정파 간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뭐가 더 적절한 것이냐를 놓고 먼저 이제 기본적인 최소한 새누리당은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 치고 야권에서라도 최소한의 어떤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거 벌써부터 뭐시 일이 끝난 것처럼 복귀를 하는 건 뭔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일단 잠시 스탑시켜놓고 본다면 그래요.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대표제, 연동형, 그다음에 석패율 이 모든 건 사실 의미가 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동형이란 건 민주주의에서 표의 등가성이 과연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한 근본적 네. 문제 의식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현재 한국의 지역주의가 문제라고 한다면 네. 이걸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냐? 그럼 석패율제라는 것도 마찬가지. 네. 지역주의가 문제인 거냐? 아니면 전체 한국의 민주주의가 지역주의가 문제인 거냐? 아니면 표의 등가성에서 비롯되는 민의를 반영하는 어떤 기본적인 구조가 문제인 거냐? 네. 이 두 개는 약간 문제의식이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그러니까 정의당은 이제 당연히 후자. 네.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은 후자도 맞는 것 같은데 전자가 급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 그 와중에 새누리당은 야 이건 다 안 돼. 일단 비례를 줄여야 돼. 이렇게 나온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길 수 없는 처음에 이렇게 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에서 시작이 됐고 물론 싸움이 끝나지 않아서 지금 마지막에 더 싸움을 해서 노력을 해봐야겠지만 네. 저는 우리의 정당들이 때로는 정파를 불문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저는 박근혜 정부가 취하는 태도, 국회의장 사실 이게 입법, 사법, 행정이 다 엄연히 분리되어 있는 삼권 분립 공화국 아니에요. 우리는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막 이걸 허물어 버리고 질서를 막 스스로 어기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요. 뭐 윽박지르고 내 말 들어 막 이리 야단치고 호통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분이 왜 이렇게 화를 내시고 화내지 말고 말씀하세요. 무섭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서워요. 이제 그만 화내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당의 경우에는 어찌됐든 지금 그 3+3 회동에서 뭐 그 7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들어보면 새누리당이 정말 황당한 수준의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래? 선거 연령이나 좋아. 그럼 대신에 그동안 있었던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법들 있잖아. 법안들. 그거 다 통과시켜 줘. 그러니까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는 게 어법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글도 문법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에도 정치 문법이 있고 어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를테면은 그 아이들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아기들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100원 주고 자동차를 내놓으란 얘기예요. 그게 100원 딱 내고. 네. 아니 그게 가치가 다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네. 제가 또 그렇게 왜 100원이라고 표현했냐면 선거 연령 인하가 네. 그 해야 되는데요. 아까 얘기하셨지만 고등학생 제외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에 18살 되는 그 사람이 64만 명인데요. 네. 그중에 5만 명 남아요. 나머지 다 고등학생이에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그게 하나만 하죠. 그런 식의 안을 던진 새정치민주연합의 철학에 대해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야, 이건 좀 이상하다. 실질적 효과도 없잖아요. 효과로 네. 봐서도 되게 네. 웃기는 거예요. 아 64만 명 중에 5만 명. 다 고등학생인데요, 뭐 고등학생 빼고 이게 뭘? 그리고 병역법에 준해서 한다 이런 주장을 하던데. 아 그렇군요. 아니, 숫자를 그러니까 그런 가지고. 그 다른 저 청소년을 규정하는 다른 이러저러한 법이 있긴 한데요. 네. 사실 선거 연령 제한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정의당도 그렇고 진보 정치 일반에서 18세 혹은 17세로 낮춰야 된다는 그렇죠. 주장 꾸준히 했었고, 그렇습니다. 특히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자기의 관련된 자신에게 거잖아요.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런 거부터라도 선거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런 논의들이 꾸준히 있었는데 느닷없이 네. 고등학생 제외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참 그런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애들만 못할 때가 애만 못한 어른들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죠. 너무 많잖아요. 도처에 우리 많이 보잖아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말해서. 요새 아이들을 아이들이라고 무시할 수 없어요. 너무 똘똘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국정화 반대 집회 취재를 해보니까 저는 고등학생인 줄, 요새 애들은 등치가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등학생인 줄 알고 마이크를 딱 댔는데 중2예요. 중2. 중2인데 너무 똑똑해요. 예, 정치 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똑똑하게 말을 하는지. 근데 그런 학생들이 투표권이 없다. 특히 교육감 선거에 투표권이 없다. 자기들 문제를 결정하는 건데 이런 거는 정말 우리 정치가 너무 꼰대스럽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자 이게 그토록 주장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 선거 연령 인하 이런 문제가 결국에는 이번 국회에서도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뭐 마지막까지 가봐야겠죠. 네. 뭐 벌써부터 딱 끊는 거는 뭐 적절치 않겠지만. 아니 저는 그래서 정의화 의장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은 청와대 무슨 수석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야당 대표들이어야 된다 생각해요.
가서 만나셔야죠. 만나서 이 문제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알아서 직권상정 하실 거니까 어떻게 좀 잘 되길 바라야지 이러고 말 일이 아니죠 지금. 이견은 아마 개진하겠죠. 네, 야당 그래야죠. 대표들이 개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개진을 하겠죠. 아, 정말 그 여당 원내 지도부는 정의화 의장을 찾아가서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야당 지도부는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탈당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까지 이르기를 상당히 이 탈당과 관련된 뉴스가 쏟아진 한 주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안철수 의원의 탈당. 아니 뭐 일단 평을 하자면 네. 이렇게 평을 한다는 게 뭐 저도 이제 정당인이기 때문에 평을 한다는 말은 적절치 않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약간 좀 당황스러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팟짱에 나와서 뭐 이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네. 한 몇 개월 됐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안철수 전 대표의 뭐 공방이라는 것이 뭐 짧게 보면 몇 개월, 길게 보면 1년여 넘게 된 거 아닙니까? 대선 이후부터 1년이 더 됐죠. 근데 모든 언론이 생중했는데 저는 두 사람의 도대체 정확한 쟁점이 뭐냐? 당신 대표 물러나라 이거 말고 혁신안이라고 뭐가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확한 쟁점이 뭐냐를 과연 우리 일반 평범한 시민들이 알고 있을까? 두 사람이 대선 놓고 싸우는 건가? 이렇게밖에 외에는 그 구체적인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저도 사실은 이제 와서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뭐 때문에 둘이 싸운 거지 그렇게? 네. 결국 대표 내려놓으라는 거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부끄럽고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모습이 그러면서 이제 정당이 분열되기 시작하는데 제1야당이 이게 그냥 한국 정치에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야당이 이제 분열했다. 네. 그리고 야당의 힘이 이제 원심력에서는 분열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걸 조금 묘하게 봐요. 많은 시민들이 그러니까 야당이 분열하니까 야 이제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이제 이기는 거구나. 큰일 났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약간 조금 다르게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의 분열이 지금 위기는 야당도 위기인데 네. 여당은 몰락했어요. 여당이 몰락했다. 예. 이건 뭐 지지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앞에서 우리가 국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일을 짚어봤잖아요. 네. 새누리당이 지금 국회 내 다수당으로서의 정당으로서의 정당이 아닌 거예요. 국회에 있는 의회 정치 세력이 아니에요. 새누리당 지금 뭐가 된 거냐면 청와대 법제실이 된 거예요. 아, 청와대 법제실이 됐다. 네. 새누리당이.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냥 오다 때리면 그 안에 의원들이 네. 어떤 의견이 있고 뭐가 있든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그냥 손들어주고 가서 돌격부대 하는 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아마 그 안에는 자괴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내가 이거는 이런 정치할 필요 있냐 이런 네. 거. 예. 그러니까 정당으로서 기능이 야당이 무너지면 여당도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상대가 없으니까 네. 링에 홀로 서 있는 챔피언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럼 이 두 가지가 다 무너지면 국회가 지금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는 계속 난폭해지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그럼 행정부는 더 이상 정당이나 국회를 통해서 어떤 사회의 이견이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네. 딱 누구만 보면 되냐?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그 30%. 네. 여기만 강하게 결집할 수 있는 아주 선정적인 갈등들, 이슈들을 던지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우리 국정교과서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행정부만 계속 난폭해집니다. 그렇군요. 자, 어떻게 보세요? 강상구 대표님. 아니 콘크리트 지지층 30% 얘기하니까 제가 생각난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로에서 그 지역 활동하면서요. 네. 그 구로갑이에요, 을이에요? 구로갑이에요. 구로갑은 네. 어느 동네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류동, 개봉동, 고척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오류동, 개봉동, 고척동을 지역 기반으로 강상구 하는 대표를 네. 기억해 주십시오.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지난번 대선 네. 직전에 이제 주민들 만나다 보면 여러 의견을 가진 분들 만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근데 거기 그 나이 지긋하신 아주머니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왜 박근혜 후보를 자꾸 박정희의 딸로만 여기느냐? 그렇게 보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맞는 말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유경수 여사의 딸이기도 하지 않느냐. 맞는 말이죠. 네. 네.
옳은 지적이시네. 예, 그게 무슨 얘기냐? 유경수 여사의 기품도 다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정도로 콘크리트 지지율의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정책에 대한 지지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인간적인 유대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야당이 제대로 안 서면은 여당이 지금까지처럼 막무가내로 이렇게 해올 수 있었던 건데, 근데요, 저는 안철수 신당 안철수 의원이 탈당한 그 경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 소장님처럼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좀 판단이 필요하다. 지금은 평가가 아니라 네. 판단이 필요한데요. 정부 여당의 막가파식 운영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안철수 의원이 의도한 건 아니에요. 맞아. 의도한 건 아니야. 네. 근데 갑자기 네. 역시 집은요. 네. 남의 집에 전세 사는 것보다는 작은 집이라도 내 집을 갖는 게 좋다. 이런 느낌을 지금 갖고 있을 거예요. 네. 안철수 의원이. 근데 한 2, 3일 사이에 막 지지율 올라가잖아요. 네. 저는 약간 갑자기 안철수 의원이 정계 복귀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없었어. 그전에는 존재감이 없었잖아요. 네. 정계 복귀한 느낌이 일정도 들어요. 거의 대선 후보급 일정이에요. 네, 갑자기 확 올라오고 30분 단위로 막. 그래서 지금 다 보이는 게 그거잖아요. 새누리당 지지율 한 10% 빠지고 근데 새정치는 공고해요. 네. 그리고 안철수 신당은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저는 사실 이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건데 작년 초반에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당시에 안철수 의원이 만들었던 게 새정치연합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통합하기 전에 그때 지지율은요. 안철수 의원이 당을 안 만들었을 때도 새정치연합 민주당 지지율보다 높았어요. 지지율이 높았고 근데 또 특징은 뭐였냐? 당시에 정의당은 굉장히 안정적인 지지율이었어요. 그때 한 2% 나올 때? 1%. 그러니까 1% 안정적으로 1%를 막 한 몇 년 갔잖아요. 땅에 붙어 있으면 안정적이에요. 그랬는데 그때는 안철수 당 그다음에 민주당 정의당을 합쳐도 새누리당을 못 이겼었어요. 네. 새누리당 40% 이상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야당 지지율 총합이 새누리당을 넘어요. 지금은. 네. 그게 그때하고 달라요. 지금 정의당의 지지율이 얼마나? 7, 8. 6, 7 나오잖아요. 6, 7. 근데 네. 작년 초에는 안철수 의원의 이 주가는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 그런데도 새 당을 합쳐봐야 새누리당을 못 넘었는데요. 네. 지금은 이상하게 넘어요. 이게 특이한 특징 하나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근데 그 당시에는 대선 후보 지지율 이러면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보다 무조건 높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네. 뭐 이제 이후의 변동을 봐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의당이 아까는 1%였잖아요. 그때는. 네. 지금은 안정적으로 한 6, 7%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서 세 당이요. 각각 독자적으로 버티면 네. 다른 야당을 다 떨어뜨릴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어요. 지금은. 그게 다른 점이죠. 이전하고. 그러니까 세 당 중에 어느 한 당이라도 네. 마음을 독하게 먹으면 네. 새누리당이 압승합니다. 개헌선을 돌파하겠죠. 그렇죠. 네. 그 말은 뭐냐면 3자 모두가 공동운명체? 폭망하거나 네. 아니면 황금 분할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지금 운명의 순간이에요. 네, 지금은 그런 야권 거고요. 운명의 순간에 와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새누리당은 지지율이 빠지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는 못하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이제 문재인이 어떻게 하느냐 안철수가 어떻게 하느냐 심상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상황은 뭐 변할 텐데요. 네. 지금 보면 일단 혁신 경쟁이잖아요. 네. 다 성을 바꿨어요. 네. 정의와 의장은 성 못 바꾸는데 안철수 강철수로 바꾸고 문재인 대표도 강재인 뭐 이런 얘기. 아니 왜 다 성을 강으로 바꿔요? 네. 제가 강해요. 제가 왜 남의 성을 자꾸 자기들 이름에 넣는 거야. 네. 근데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 이렇게 보죠. 일단은 예.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10%포인트 빠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막 욕하다가 이게 뭐지? 그러니까 새누리당 큰일 났어. 어떻게 안철수 막 비상 욕하다가 걸렸어. 가만있어 봐. 그게 아닌데? 이혼했는데 재산이 늘어나.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이렇게 막 웃어도 되나? 네. 하여튼 웃음이 나니까 웃고. 근데 안철수 전 대표가 부산 가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엄청 욕했어요. 예? 개구리에 막 비유하면서 집권해서도 안 되고 집권할 수도 없는 세력이고 막 강도 높게 비판을 막 했어요. 그러다가 다음날 광주 갔다? 광주에서는 확 바뀌어. 허브라고 내가 나왔더니 새누리당 지지율이 떨어졌다. 내가 존재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게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야권 세 당이 잘 하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저는 불안 요소도 있다고 봐요. 불안 요소 분명히 있죠. 그거 짚어주세요. 뭐냐면 이제 이게 결국은 제가 이제 아까 얘기를 했는데 정당이 먼저 서야 되는데 조직으로서의 정당이 있어야 되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 이제 조직으로서의 정당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계속 휘둘리고 무기력했어요.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딱 나가자마자 문재인 대표가 이제 리더십을 딱 강한 리더십을 보이겠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정당 조직을 좀 정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온라인 입당 절차 개선하니까 이제 한 2만 명 넘게 이제 입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2만 명이 아니라 지금 어제 3만 5천 명이 넘었다니까 오늘 집계로 최소한 4만 그리고 연말까지 10만은 무난히 돌파.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저는 게 항의할 게 있는데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건데 근데 여기도 이제 항의는 있어요. 왜냐면 항의할 게 있어요. 왜냐면 온라인 입당은 우리가 진보 정치는 뭐 옛날부터 10년 전부터 했던 건데 왜 당원이 안 늘어? 최초라고.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 얘기 짚어요. 우리는 사실 보도니까 정론 직필이니까. 근데 그거 했어요? 온라인 그럼 우린 예전부터 했어요.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입당하는 거였어요. 우리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정정 보도 해야 되겠다. 근데 그거를 한국 정당 사상 최초인 것처럼 하고 10,000번째 입당자 밥 사라고 그러고 그럼 온라인 입당 10,000번째 입당자는 진보 정치 쪽에 있는데 찾아가지고 밥 아니 그건 자기네 새정치민주연합 그 정당의 10,000번째 회원이 된 사람 많은 거고 왜 안 늘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이제 돌아갈게요.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늘고 있다. 그게 아니라 원래 전 재밌어요. 당원 경쟁 막 하세요. 옛날부터 옛날에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대부분의 입당은 온라인 입당이었어요. 대부분 다수가 온라인 입당이었기 때문에 늘었다 안 늘었다 평가하기가 그런 게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입당해서 들어온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 저희가 지난주에 정의당의 당원 수가 한 달에 막 1,800, 2,000명이 늘고 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시그널이다 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10,000명, 20,000명, 3만 규모가 5천 다르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규모가 다르다. 이런 걸 느끼고요. 124억의 정당하고 규모도 다르고 당비도 달라요. 당비도 역사도 또 다르죠. 거기는 1,000원이고 1,000원이에요? 2,000원도 아니고? 2,000원 아니고? 2,000원이에요. 2,000원이고 저희는 10,000원입니다. 여기는 10,000원이고 비싸구나. 저희 비싸서 못 늘어. 좀 명품이어서. 명품? 여하튼 근데 저는 좋습니다. 이렇게 새정치민주연합 또 정의당 또 새로 만들어질 안철수 신당이 상호 경쟁하면서 혁신 경쟁하면서 더 좋은 민주주의, 더 국민들에게 친화적인 정치를 서로 정치 경쟁을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박수칠 일이죠. 그렇죠. 어찌됐든 우선 새정치민주연합에 이렇게 당원들이 늘고 있는 건 잘 되고 있는 거라고 좋은 일입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안 쳐? 그래도 남의 당도 잘 돼야지 우리 당도 잘 되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다시 싶은 쳐봐. 정의당도 지금 한 달에 1,800이 아니라 지금 지난달부터 오늘까지 오늘이 10 며칠이에요? 오늘이 18일이에요. 오늘까지 아마 5,000명이 넘었을 거예요. 5,000명. 입당자가 저희도. 입당자가. 그러니까 지난달에 한 3,000명 지금 이번 달은 아마 한 달에 한 4,000명 가까이 돌파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민주주의 요소를 파괴하고 국정 교과서를 막 추진하고 광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모여요. 그죠? 광장에는 사람들이 안 모이는데 이렇게 입당, 당원 이렇게 해서 힘을 보태주는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계시는 이게 가장 훌륭한 민주주의의 참여 방식입니다. 그렇죠. 정당에 가입하는 방식이. 제가 오늘 칼럼 하나 썼는데 정당으로 쳐들어가자라고 썼어요. 그런 건데. 그냥 들어가자 하지 뭘 또 쳐들어가. 근데 문제는 하나, 불안 요소 하나. 저는 안철수 신당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안철수 신당이 정당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저는 불안 요소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정당 만드는 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들어갔던 거지 않습니까? 그때 거의 만들어진 다른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죠. 그렇죠. 함께하던 사람들이 특히 김성식 전 한나라당 의원 같은 경우는 너무 놀랬죠. 이게 정당을 아침에 그거를 얘기를 들었대요. 충격적인 얘기죠. 정당을 만든다는 게 또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이 조직적인 어떤 정당으로서 이걸 과연 어디까지 잘 만들 수 있을 거냐. 요거는 이제 한번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굉장히 중요한 듭니다. 포인트입니다. 저도 그 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분위기 좋을 때인데도 정당 못 만들었었잖아요, 당시에. 근데 지금은 새누리가 워낙 엉망으로 하고 이러니까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 컨벤션 효과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큰 이벤트였기 때문에 관심이 쏠려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측면도 있을 건데 기본적으로요. 저는 안철수라고 하는 정치인이 그때에 비해서 업그레이드가 됐느냐 이거 따져봐야 된다. 네. 업그레이드 됐느냐를 왜 따져봐야 되느냐고 말씀드리냐면 노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아니고 새정치도 아니고 중도 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래서 진짜 당신의 새로운 정치의 내용이 뭐냐에 네. 대한 질문은 한 2년 됐는데 대답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대답을 못 하고 있어요. 예. 새정치민주연합 안에 있을 때 혁신의 내용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기억나는 거는 국회의원 수 축소하고 기초의원 공천하지 말자 그때 네. 당시에 그것도 네. 뭐 나중에 저 취소했지만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포장은 그럴 듯해요. 근데 이게 질소 포장이에요. 안에 들어있는 게 별로 없어요. 과자가 숫자가 찍어. 네. 네. 그러면 그 안에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게 핵심인데 지금은 기존 정치에 신물이 나서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데요. 네. 이 모인 사람들과 함께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게 노선의 문제죠. 그냥 중간에 있다 이런 거 말고요. 네. 근데 그거는 아직도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얘기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 네. 저작거리에서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돈다고 하더라고요. 새누리당의 노선이 사실은 우익 노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아베가 네. 추진하는 것하고 그게 크게 네. 다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저희가 이제 2012년 그 이전부터 취재할 때 친박하고 친이계가 늘 경쟁하는 구도였잖아요. 이렇게 보면 친이계는 그래도 나름 실용주의 노선이란도 있고 이런데 친박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부패한 집단으로 저희가 그래서 사실 친박 의원들은 기자들이 멘트도 잘 안 땄어요. 2012년 이전에는. 왜냐하면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고 보면 전력들이 전부 과거 홍문종 의원 같은 사람 아시죠? 아프리카. 아프리카. 예. 그분 지역구가 어디죠? 의정부. 의정부. 예, 갑인지 을인지는 잘 네.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런 수준의 정치인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자들조차도 야 멘트 따기도 좀 민망하다 이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대통령 후보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막 나서면서 이게 세력화되면서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되면서 이제 확 판이 바뀐 건데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거리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새누리당 친박을 맨 오른쪽에 우익 노선으로 놓고 가운데 안철수 의원부터 유승민 전 원내대표까지 포괄하는 좀 포괄적 보수 노선. 그러면 파괴력이 크겠죠. 예, 그런 중도 정당 하나.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중도 진보 이렇게 있고 맨 왼쪽에 정의당 이렇게 해서 4개 정당이 좀 서로 경쟁하는 구도로 가면 한국 정치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식의 다당제 형태로 정치가 변화하면 어떨까. 물론 이건 그냥 우리가 술 먹고 하는 얘기야. 뭐 이런 겁니다. 이 가능성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네. 사람을 모아야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저 새정치민주연합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눈치 보고 있죠. 네.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이 많았으면 1년 반 전에 정당 만들었겠죠. 네. 독자적으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게 또 기준을 제시했잖아요. 천하의 인재를 모으기 위해서 네. 3가지 기준. 네. 근데 이 기준이 네. 그 기준 좀 알려주세요. 부패 막말 갑질하지 않는 사람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 네. 부패 막말 갑질하지 두 번째 않는 이제 사람. 너무 수구 보수는 아닌 사람. 너무 수구 보수는 안 된다. 세 번째가 이분법적 사고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악으로 규정짓는 사람 이거예요. 약간 인재 영입 산불 정책 같은 거야.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뭘 한 사람 이런 게 아니고 네. 뭘 안 한 사람, 뭐가 아닌 사람이에요. 네. 이게 좋은 굉장히 말이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위험한 예, 전략이에요. 예, 예. 네. 듣기에 굉장히 좋은 말인데요. 네. 그건 뭐냐면 이게 기본적으로는 약간 정치 혐오감 갖는 사람들이 혹하기 쉬운 기준이에요. 근데 좋은 말인데 자기 노선이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축구를 할지 야구를 할지 결정은 안 해놓고 네. 그냥 핸드볼 한 사람 체력 좋은 핸드볼은 안 사람 돼. 모여라 뭐. 이런 거야. 게임은 내일인데 네. 지금 이러고 있는 네. 상황인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모을 수는 있는 그러니까 사람의 관심을 끌 수는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지 네. 그 노선이 없으면 그러니까 엔진은 있는 것 같은데 네.
방향키가 없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배가. 그런 점에서 지켜봐야 된다. 그렇군요. 이런 생각이죠. 안철수 신당 과연 뜰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전망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도 야권 재편은 굉장히 주요하게 저희 팟짱 애청자들이 보시는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살을 네. 붙여서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자, 저는 이 보도를 보고 정말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바로 두산의 신입사원들 희망퇴직 사건입니다. 정신교육 좀 세게 하더라고요. 군대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사람이 미래니까. 그 정신교육 세게 해야지. 화장실 사용 제한, 핸드폰 압수, 잡담 금지, 벽 보고 명상, 회고록 작성. 이게 뭐냐면요. 군대가 아니고요. 네. 군대에서 그 잘못했을 때 가는 영창 갔을 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서 두산 인프라코어가 아니라 영창 인프라코어라고 지금. 그렇군요. 이런 거 하면 군대에서 지금 가혹행위예요. 가혹행위예요. 네, 군대에서도. 아니 그냥 보기에도 가혹행위예요. 나 같으면은 만약에 제 딸이 그 신입사원이잖아요. 그러면 당장 관둬라. 그까지 퇴사. 난 그럴 것 같아. 뭐야 지금 남의 그 스펙을 엄청 쌓아가지고 대기업 들어갔다고 얼마나 부모님들이 좋아하셨겠어요. 그래도 우리 딸은 공부해가지고 그래도 두산 다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희망퇴직서 주고 한다는 일이 뭐라고요? 벽 보고 명상? 집에서도 해도 돼. 그러니까. 그렇죠. 네? 벽 보고 명상이요. 조계사에서도 하는 회고록 그러니까 다 쫓겨나잖아. 아니 회고록은 왜 저기 70이야 80이야. 그러니까 왜 회고록을 써? 뭐 두산에서 있었던 1년 회고록 이런 건가 보죠? 짧겠네요 회고록이. 그러니까 세상에 저는 참 이게 다른 거 다 떠나서 청년이잖아. 네. 그렇죠? 20대 젊은 사원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 사원들은 회사 들어갔는데 바로 희망퇴직.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 희망퇴직 대상자 중에 1, 2년 차가 한 30% 된다는 거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30%. 그 정도로 기업이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기업이 어려울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어려워졌냐는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보면은 두산 인프라코어가 매년 원래 한 3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었어요. 매년 3천억 원.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막 위기라고 하면서 이제 심지어 신입사원들까지 희망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는 뭐냐면 사실은 건설 장비 제조업체 바켓이라고 이제 인수했는데 미국 경제 위기 때문에 중장비 시장이 어려워졌고 10년 동안 유동성 위기를 계속 맞고 그러니까 재벌 총수의 경영적 판단에 실수가 있었던 거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 회사가 어려워진 측면이 있는 거죠. 이거를 완전히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직원들에게. 아니 이게 이제 박용만 회장이시잖아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의 별명이 많은데요. 그중에 M&A의 규제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산그룹 회장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 계열사 회장하고 사장하고 이럴 때도 그 M&A 많이 했어요. 두산 인프라코어도 M&A 한 거예요. 2005년에. 그 전에 대우종합기계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두산 홈페이지 제가 들어가 봤죠. 뭐라고
써놨을까? 회사 예. 소개를 예. 두산의 전략은 뭐라고 해놓은 다음에 네. 그 전략 G는 뭐 하여튼 영어인데요. 네. 영어죠. 근데 설명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람의 성장이 곧 회사 성장의 토대가 되고 회사의 성장은 다시 개인에게 기회를 제공해 사람의 성장을 도모하는 선순환 구조. 이게 참 좋은 회사네요. 굉장히 좋은 회사. 이게 네. 이 회사 전략의 핵심이고요. 네. 그래서 박용만 회장이 두산그룹 회장 취임할 때도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업 문화를 발현하고 뿌리내리는 것은 사람이므로 사람이 미래라는 전략은 더욱 역동적으로 추진될 거다. 네. 그다음에 사람을 키우는 전략의 중심에 따뜻한 성과주의를 둘 거다. 이렇게 좋은 말을 있는 대로 다 갖다가 이렇게 했어요. 네. 네. 그래서 트위터 팔로워도 한 20만 될 거예요. 네. 지난번에 카톡 그 감청 사태 네, 있을 네, 때 네. 텔레그램 쓰자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젊은 층하고 소통을 가장 많이 중요하게 하고. 생각하고 네. 그걸로 이미지 메이킹 한 건데요. 따뜻한 성과주의를 했죠. 자기만 네. 따뜻해.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도 따뜻해. 네, 그렇죠. 아들. 장남은 79년생인데 몇 년생이요? 79년생. 근데 네. 그 오리콤 부사장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 지금 그 두산그룹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게 면세점하고 유통사업인데 거기 맡게 면세점이에요? 됐어요. 네. 그래서 그거 맡게 됐어요. 동대문 시장 그 79년생이에요. 79년 얼마 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일반 면세점은요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야. 할 그러니까. 것도 없어. 그래서 이번에 그 롯데 뭐 자기들 집안 떨어졌잖아. 싸우고 막 이렇게 네. 할 때 그 네.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따먹었구나. 네, 딴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현금 출납기로 이용하는 거고요. 네. 젊은 친구도 희망퇴직 시키고 자기 장남은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사람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수저가 미래다. 그럼 사람이 사람이 노예지 사람이. 사람은 노예고 수저가 미래다. 수저가 미래다. 진짜 아니, 두산 네. 인프라코라는 회사가 이럴 수는 없죠. 딴 건 다 몰라. 이건 인권 침해.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시고 소송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화장실을 어떻게 못 가게 합니까? 화장실을. 예? 아니 그래서 뭐 저는 그러니까 사실 노조가 잘 싸워야죠. 노조. 거기 거기 노조 있어요? 있죠. 거기 원래 노조가 있는 민주노총이에요. 회사. 민주노총이에요?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두산 인프라코 노조 있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노조가 이 사실을 알아요? 그럼요. 그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노조 가서 거기 조합원들하고 교육도 하고 그랬었어요. 뭐해? 근데 노조가 뭐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네. 거기가 이제 그 복수노조 허용되고 이러면서 금속 그 산별 노조 말고요. 그 기업별 노조 해가지고 기업별 다른 노조. 노조가 있어요. 네. 그리고 노조가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이렇게 그렇죠. 하면서 두산 인프라코어를 포함해서 두산 그룹이 네. 임금 피크제를 올해까지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다 도입을 쭉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노동법 계약되기 전에 그리고 뭐 임금 피크제야 그 취업 규칙 바꿔가지고 되니까. 그냥 하면 네. 되니까 법 개정 안 되더라도 네. 하는 건데 그런 제도가 지금 이 도입되기 전에 모범 사례인 거죠. 그래서 노동부에서 그 두산 인프라코어가 임금 피크제 도입 청년 신규 고용 모범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그렇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운해고가 조입이 되면 시운해고 도입되면요. 두산처럼 이런 걸 되는 아니에요. 두산보다도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시운해고가 없기 때문에 네. 두산은 정리해고를 하는 건 부담스러우니까 벽보기 하고 희망퇴직으로 해서 그렇지. 네. 하고 그 거부하면 벽보기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회고록 쓰라고 하고 이렇게 네. 하는 건데 화장실도 시운해고 못 가게 하고. 도입되면은 지금 뭘 벽보기 해? 뭘 그냥 벽을 집에 가라고 하면 가라고 집에 가서 하면. 벽을 봐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고요. 진짜. 네. 근데 그 언론 찾아보시면 네. 그렇게 임금 피크제 도입되고 뭐 이렇게 할 때 네. 원동력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어떻게 이제 인프라코어나 혹은 이른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무슨 말이에요? 노조가 약하면 그렇지. 그 있는 사람들도 다 잘리는 거고요. 나이를 불문하고 네. 뭐 그런 거죠. 그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잘렸는데 계산 잘못해갖고 네. 자른 사람을 다시 계약직으로 고용해갖고 다시 일시키잖아. 너무 많이 자른 거예요. 아니 이거를 각을 안 잡고 가지치기를 당한 거예요. 너무 많이 잘라갖고 큰일이네 이래갖고 다시 풀로 붙이는 거야? 풀로 붙이는 거.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 광주 공장에서는 그거 네. 파견업체 받아갖고 네. 했는데 제조업 파견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법 파견이다 네. 이러니까 그 사람들을 네.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그다음에 다른 공장에서는
그냥 어제까지 정규직이었던 사람을 네.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이런 거죠. 아니 계산이나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두산이 근데 흥미로운 게 이 사건 이후로 주가가 되게 많이 하락했어요. 네. 네. 저는 이런 회사의 주가를 네. 빼야죠. 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인재들이 네. 여기 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느 청년들이 두산에 정말. 지원하겠습니까? 네. 야, 진짜 이런 인권 탄압 받으면서 일하고 싶지 않을 것 예전에 같아요. 이태백 네. 38선 사오정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사오정 45세 정년. 네, 네. 제가 정년 나이에요. 아 기분 안 좋아요. 네. 5, 6도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20대도 이제 뭐 20대는 원래 이태백이었잖아요. 20대 네. 태반이 백수. 그거는 여전히 맞고 네. 나머지 절반도 근데 이제 20대 중에 정규직 취직한 사람은 네. 명퇴하는 거예요. 희망퇴직하는 그러니까 거죠. 회사 들어갔는데 바로 희망퇴직서가 책상에 와 있는 거야. 입사하니까. 기가 막혀. 기가 막힌 입사를 회사. 축하드립니다. 퇴직하세요. 여러분의 희망은 퇴직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진짜 제가 이게- 집에 가만히 있다가 네. 이런 것도 말 만들어야 된다. 이명박 어때요? 네. 이명박? 네. 20대 20대 명퇴로 쪽박. 20대 명퇴로 명퇴로 명퇴야 이제. 20대 쪽박 명퇴로 쪽박. 그래서 이명박.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마저도 정규직으로 채용된 일부 많지 그렇지. 않은 그 인력 나머지는 네. 뭐 희망이 없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돼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저희들이 이렇게 재밌게 또 청취자들 귀를 또 즐겁게 해드리느라고 풍자와 해악 또 즐거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당사자들에게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관악구의 한 고시원에서 20대 고독사 했다는 그 보도를 봤는데요. 이게 20대의 오늘날 현주소예요. 20대들이 뭘 할 수가 없어요. 청년들 아주 조금이라도 기표게 해달라고 청년 배당, 청년 수당 그거 청년들이 제안한 거거든요. 그것도 못하게 해.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이. 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또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계속 또 주장은 해요. 이런 이율배반적인 태도와 정치를 우리 국민들이 용납을 해서야 될 것인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끝으로 꼭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3차 민중 총궐기 대회가 있어요. 그 정의당은 뭐 평화감시단 합니까? 지난번에 했잖아요. 비슷하게 하는 해요? 걸로 하고 있고요. 꽃 들고 근데 뭐 나와요? 평화적으로 어차피 치러질 예정일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뭐 평화를 감시한다기보다는 그냥 평화를 소요를 일으키는 그렇죠. 일원으로 소요죄.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요죄로 네. 그렇죠. 저기 처벌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실제로 내일은 소요 문화제로 네. 진행될 거예요. 그래요? 네. 소란스럽고 요란한 소요. 그렇죠. 예, 다양한 언어의 유의들이 막 터지고 있습니다. 자, 내일도 컨셉이 있나요? 복장의 컨셉? 드레스 코드?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이 있었고요. 가면. 네, 네. 가면 쓰고 나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내일은 그 소요니까 네. 소란하고 요란스러운 시끄러운 시끄러운 거? 호루라기, 냄비. 냄비? 뭐 이런 거 뭐까지 있잖아요. 가지? 큰일 났네. 예. 꽹가리. 무기로 오해받을 만한 건 들고 나오지 마시고요. 근데 저는 그 그렇죠. 세월호 청문회 사흘간 진행했잖아요. 저희 오마이 TV가 사흘 내내 현장을 지키면서 생중계를 했었는데요. 저희들과 똑같이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바로 고엽제 전후에 어버이 연합이 그렇죠. 있었는데요. 어버이 연합이 마지막 날은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 거부하니까 국회로 가느라고 세월호 앞에 못 왔어. 일정이 참 많으시죠. 일정이 많으셔요. 네. 조성주 소장님만큼 일정이 많으셔요. 일정이 너무 많아요. 피곤해 어버이 보이시더라고요. 연합들이 네. 또 막걸리도 또 중간에 드셔야 되니까 바빠요 이분들이. 근데 여하튼 그렇죠. 엄청나게 시끄럽게 어버이 연합에게 있어서는 마카산삼 같은 거죠. 막걸리. 막걸리. 제가 옛날에 진보신당 대변인 할 때 네. 어거지 연합이라고 논평했다가 그분한테 죽을 뻔했어요. 장난 아니었죠. 그렇군요. 예. 굉장히 시끄럽게 했어요. 그래서 그 세월호 청문회 측에서 조용히 해달라고 그래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명동성당에서 시끄럽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갔거든요. 그분들처럼 시끄럽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 국민들이 허용할 수 있는 소음 허용치 즐거움. 안에서 즐겁게 난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내일 나오시나요? 저는 광주와 부산을 또 가야 돼요. 일정이 많어. 강상구 대표님. 저는 나가려고 그랬는데요. 네. 소장님이 일정이 많다고 하니까 갑자기 딴 일정 나도 만들고 싶어. 일정을 만들어야 되나. 오마이 TV가 내일도 생중계를 합니다.
현장에서 그 안 되면요 조성주 대표 저희가 전화로라도 연결해서 꼭 출석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 주까지만 강상구 대표가 하시고요. 한 달 동안 해외 출장이 잡혀 계세요. 일정 없던 강상구 드디어 해외로 일정을 한 달간 잡았어요. 네. 그래서 한 달 동안 애청자들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인사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희망퇴직. 희망퇴직이야? 아 그런 거 아니야. 우린 계속 아닙니다. 해야 돼. 예. 한 달 후에 다시 정기 복귀하고요. 제가 없더라도 네. 그때까지 신나고 즐겁게 네. 잘 이 나라를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누가 대신 나오세요? 그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이신 김종철 씨께서 김종철 저 대신 나오셔가지고 전 대변인이죠. 진보신당 그렇죠. 대변인. 대변인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부대표도 하시고 예. 그분의 이력이 화려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이빨이 세야 되는데. 그분은 만만치 않은. 만만치 않아요? 본인이 네. 웃기다고 주장한다면서요? 저만 만나면 자기가 저보다 웃기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만나면 늘 굉장히 진지했던 걸로 보겠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신신당부했습니다. 얼마나 웃길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 강상구 소장님 강상구 잠깐 여기 다시 하자. 조성주 소장님 인사 한 말씀 하셔야죠. 예. 한 달간 못 보는데 빠이빠이. 아니 뭐 또 볼 텐데요. 뭐. 그러니까요. 그럼요. 네. 잘 다녀오세요. 네, 한 달 후에 감사합니다. 만나요. 건강하게 잘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업로드하는 시간은 12시 자정에 업로드합니다. 저희가 원래 이게 금요일 날 해야 되는데요. 팟빵의 로직이 2꼭지 이상을 올리면 안 돼요. 그래서 2꼭지 이상 올리면 순위가 계속 하락을 하는데 저희가 사실 순위 하락에도 불구하고 6개도 올리고 8개도 올리고 막 이랬는데 그랬더니 너무 저희는 상관이 없는데 청취자들께서 너무 아래로 가는 걸 원치 않으셔서 네. 저희가 그 규정을 지키다 보니까 근데 저희 기자들로서는 좀 그렇네요. 좀 신속성이 답답해요. 있고. 신속하게 그 현장의 많은 소식들을 전해야 되고 또 요새처럼 뉴스 많을 때가 또 언제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뉴스 보도를 적극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또 이런 제약이 있어서 할 수 없이 금요일에 고정 코너를 자정에 보내드릴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서의 팟짱 귀에 팍팍 꽂히죠? 저는 오늘도 오마이뉴스 최종병기라고 바닥바닥 우기고 있는 김병기 기자입니다. 공짜 자전거 신문 조중동 기자들이 자기 신문 돈 내고 보나요? 안 봐요, 안 봐. 저는 팟짱에 매월 자발적 정치료 3만원씩 내는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덕분에 올해 1000명 늘어서 무려 9,400. 내친 김에 연말까지 1만 명 만인보 캠페인에 도전합니다. 무슨 캠페인이요? 만인보! 한 명의 마음걸음보다 만 명의 당당한 한 걸음. 올해가 가기 전에 오마이뉴스 10,000번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요즘 엄청 갑갑하죠? 갑갑해. 우리 역사책도 지키고 팟짱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10만인 클럽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